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미연입니다. 현재 대한안면통증 구강내과 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대놀 세미나의 첫 시작을 턱관절 장애란 무엇인가 하는 그 기본에서 시작할 거고요. 그 원인과 발생 기전을 연결지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요.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턱관절 장애를 정의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턱관절 장애의 원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발생 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턱관절의 정의는요. 아마 학생 때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딱 앞에 나오는 문장이 턱관절 저작근 그리고 관련 구조물의 많은 임상적 문제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저는 학생 때 이 말이 굉장히 어색했었거든요. 대체 이게 과연 질환을 진단하는 말인가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근육으로 인한 문제인 경우도 있고 관절로 인한 문제도 있고 그 관절 안에서도 그게 디스크로 인한 문제도 있고 혹은 퇴행성 관절염 같은 문제도 있고 인대로 인한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 질환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 미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턱관절 질환 TMD란 것은 단일 질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병원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가 난다, 아프다, 귀가 아프다, 때로는 머리가 아프다, 귀가 울린다, 이가 안 맞는다, 입이 안 다물어진다, 안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입이 계속 안 벌어지는 사람도 있고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복잡 다단한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증상, 턱관절의 주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턱관절 장애를 분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턱관절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통증, 두통, 그 다음에 개구 제한 이런 것들이 되죠. 특히나 그 노이즈나 페인은 턱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입을 벌리지도 않고 음식을 씹지도 않았는데 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비인후과적인 다른 이명 같은 문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게 감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최근 2010년에서 23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턱관절 장애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저 막대 그래프는 연도별의 총급여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환자 수는 이런 식으로 증가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환자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24만 명 정도에서 2023년이 되었을 때는 54만 2천 정도로 121%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총급여 비용도 이거는 보험이 되는 치료비만 포함한 겁니다. 비급여 진료는 포함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140억 정도에서 23년에 이르렀을 때는 657억이라는 비율, 그러니까 그 정도로 증가했고 비율상으로 따지면은 그게 200%가 넘도록 증가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총급여 비용이 증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과에서 그만큼 TMD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시다 보니 의뢰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있고 저희한테 그리고 환자들도 턱관절이라면 그게 어디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을 겁니다.
자, 턱 관절 장애의 TMD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명제는 멀티팩토리얼 디지즈라는 거예요. 어느 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원인으로 질병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조금씩 어떤 게 많이 어떤 게 작게 이렇게 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성이다 보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정확한 게 어떤 원인들이 관여가 됐는지 하는 확인과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구체적인 진단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치료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바로 기본이 된다. 이 명제를 기억하시고요. 이제 원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MD 원인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교합적인 요인, 그죠? 우리 특히 경과 선생님들은 저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교합적인 요인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고요. 외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정서적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부통증의 유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이상 기능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MD 원인으로 먼저 외상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거대 외상. 그러니까 안면부에 타격을 받는다든지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때 근육이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면은 관절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세 외상은 이거하고 다르게 이갈이 이약물기 결국은 이상 기능인 거죠. 파라펑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구조물에 영향을 계속 주면서 병을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심부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부통증이 유입된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좀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은 입안에 저렇게 커다란 얼서가 있어요. 저것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저기를 더 이상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을 천천히 벌리게 하고 입을 천천히 다물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음식을 씹을 때도 거기가 닿지 않게 하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육의 보호성 상호 수축을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원래 근육이 주동근이 활성화됐을 때는 기랑근은 그다음에 이완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그 활성화된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근육 기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페리코로나이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철을 했는데 환자가 자꾸 보철이 불편하다고 한다. 그랬을 때도 그거는 통증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 환자가 느끼는 감각 정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그걸로부터 보호하려고 작용을 한다. 그걸 우리가 보호성 상호 수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몸 어디에나 나타나는 거고요. 사실은 보호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손상이나 손상의 위협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육 기능을 변하게 만든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이렇게 생긴 근육의 문제들은 쉽게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방치되게 되면은 진짜 그 근육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상기능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기능의 유형을 보시면은 이갈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악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입술을 깨무는 거, 혀를 깨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거의 30년 이렇게 환자를 보다 보면은 정말 환자들은 다양한 걸 합니다. 자면서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입안을 불편하게 하고 턱을 불편하게 하고 하는 걸 하죠. 근데 그보다 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브럭시즘과 클렌칭이고요. 앞에서 봤던 미세 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상 기능이 있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메카니컬 스트레스가 일단 생기겠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치아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범랑질이 마모가 되고 프랙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치아의 민감도가 높아질 겁니다. 근육에는 긴장을 유발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관절의 이상 기능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육과 관절 모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교합의 문제를 볼게요. 네, 교합의 문제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교합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교합은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논쟁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교합 문제가 턱관절과 관련되느냐 했을 때 그나마 정리되어 있는 그 이론은 골격성의 전치부 개교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COCR 디스크리판시가 2mm 이상인 사람. 근데 사실은 이제 2mm 이상인 거 정도는 보통 거기까지도 괜찮고 3mm, 4mm를 넘어갔을 때 그때는 턱관절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젯이 너무 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구치부 결손입니다. 5개 이상의 구치부 결손이 있을 때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TMD와 관련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교합이 어떻게 그러면은 교합이 어떻게 증상에 영향을 주느냐.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합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급성 교합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거는 보통은 보성 상호수축으로 일어나거나 근육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시적인 문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는 문제는 정형적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정형적 불안정을 만드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저기 뭐 그냥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자, 저분의 만약에 전치가 더 교합을 하고 구치가 교합을 잘 안 하는 상태다. 근데 입을 그냥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좀 벌리고 있을 때는 콘달도 제 위치에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식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턱은 하악은 더 뒤로 후방으로 이동해서 구치부가 닿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그런 힘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게 디스크를 밀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런 힘들이 디스크를 밀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골관절염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턱에 소리가 난다고 왔는데 양쪽 구치부가 다 결손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저작을 하느라 턱을 또 앞으로 뺐을 거예요. 뒤로 넣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빼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보철을 해놓지 않으면 그 소리는 해결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TMD의 원인으로서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막 스트레스 때문이야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스트레스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스트레스란 어떤 요구에 대한 신체의 비특이적 반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스트레스란 바깥에 나갔는데 표범을 만났다. 그럼 이 표범이랑 내가 표범에게 도망을 지금 칠 수 있느냐, 도망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도망갈 수 없다면은 싸워서 붙어보기라도 해야 되냐,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어때요?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치졸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높여서 도망을 가든 싸우든 근육에 에너지를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뭐 소화 기능이라든지 뭐 성기능 이런 거는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맛부터 싸우는 데 필요한 그런 데에 온갖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란 우리가 정서적 스트레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신체적 스트레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정서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않아요. 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이런 반응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급성의 상황입니다. 일회성 상황이죠. 잡아먹혔거나 아니면 도망을 쳤거나 뭐 아주 운이 좋았다면 싸워 이겼거나 그리고 그 상황은 다 일단락이 되겠죠. 하지만 요즘의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이런 표범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뭐 논문을 자꾸 쓰라고 하는 교수님,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만성의 스트레스가 된다. 근데 우리 몸은 어쨌든 옛날의 그 스트레스나 지금 이런 정서적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TMD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봤더니 이런 것들이 두경부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근활성을 증가시킵니다. 다 근육을 불편하게 만들죠. 특히 우리 이 목 뒤 근육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활성도도 증가시켜요. 그리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증가시키니까 저런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근육이 자꾸 뭉치고 자꾸 아프다. 그리고 같은 자극이라고 해도 훨씬 더 그걸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렇게 정서적 스트레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훨씬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정서적 스트레스를 넘는 그런 관점으로 심리적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신경계 변화를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는 게 되고요. 또는 급성의 통증인데도 그것을 만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좀 특이한 환자들의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앙적 사고. 그러니까 같은 일을 당했는데 정말 나는 어마무시한 일을 당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력해. 나는 뭐 이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이런 인지 왜곡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걸 카타스트로파이징이라고 하는데 재앙적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반 환자들도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이런 류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한 번 하고 가서도 뭔가 온 치아가 다 난리가 난 것처럼 다 손상이 된 것처럼 구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이런 인지 왜곡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이런 것들은 만성화시키고 치료 반응을 떨어뜨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공포와 회피 반응이 있습니다. 통증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요, 그 행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입을 더 안 벌리려고 합니다. 더 벌리면 턱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냥 더 좀 노력하면 벌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스스로 만성 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불안과 우울 역시도 이런 만성의 통증과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psychological amplifi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갖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훨씬 더 증폭시키고 과장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앞에서 보신 그 TMD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큰 그림으로 심리 요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외상, 교합 요인, 이상 기능, 신부 통증 유입, 심리 기능.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다 TMD가 오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개체 적응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생물학적 요인일 수도 있고 호르몬의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잘 찾지 못한 뭔가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개체 적응력이 뛰어나다면 그러면은 병에 안 걸리거나 아니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게 약하면은 사소한 문제에도 환자들은 사람들은 환자가 된다. TMD 환자가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만성 환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스트레스는 턱관절 장애에서 그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과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환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TMD 환자를 볼 때 아주 다양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교합 요인은 별로 아닌데 심리 요인이 크고 이상 기능이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신부통증 유입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이상 기능이 더해지고 뭐 이런 것들 조합으로 환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환자 맞춤형의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커스터마이즈한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환자 증상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필수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